반갑습니다. 의사소통교육부 김흥년 교수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절차 중에서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절차, 기술. 첫째, 기술 상황에서 할 일, 전체적 맥락의 기술, 첫머리와 마무리, 기술의 의도와 방식,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 상황에서 할 일. 개요가 작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여 기술에 나가게 된다. 기술이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직접 글을 쓰는 과정을 말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과정을 다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술을 구상과 개요를 바탕으로 실제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는 작업으로만 보고 기술 상황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쓰는 전 과정을 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이란 말이 글쓰기라는 뜻이니까 글쓰기는 글을 쓰기 위한 전 과정을 다 글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글쓰기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주제를 정하죠.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제재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구상과 개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실제로 글을 써 나가는 과정인 기술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술 상황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들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상황에서 할 일 중에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죠. 첫째, 글의 장르에 따라 기술 방식이 다르므로 쓸 글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어떤 글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기술 방식을 거기에 맞는, 그것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니까 글의 종류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독자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 어떤 어조, 어떤 자세로 글을 쓸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목소리와 어조와 자세가 어떤 말인지는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문체로 글을 쓸 것인가. 네 번째, 어떤 기술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 다섯 번째, 어떤 수사법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이런 다섯 가지 사항을 먼저 정해두고 정해야 기술 방식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 어떤 어조, 어떤 자세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 어떤 문체, 어떤 기술 방식, 어떤 수사법 이런 것도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다 상호 연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어조, 자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목소리는 작자의 독자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볍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겠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가 있겠고 독자에게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작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목소리,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로 믿어지는 권위를 암시하면서 정중한 문체로 말하는 목소리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글의 종류가 정해진 다음에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어조도 마찬가지고 자세도 마찬가지죠.
어조는 작자의 메시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작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어조가 달라지는데, 긍정적인 어조, 부정적인 어조, 풍자적인 어조, 감상적인 어조, 진지한 어조, 주관적인 어조, 객관적인 어조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세란 작자가 독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작자가 어떤 목소리,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독자 및 메시지에 대해서 작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소리와 어조와 자세도 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조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다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어떤 문체로 쓸 것인가 할 때 문체란 무슨 뜻이냐? 문체란 글 속에 나타나는 작자의 독특한 개성을 말합니다. 문체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 수식의 다소에 따라 나누어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자의 문체에 따라서 문장이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수식어가 적거나 또 많이 쓰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문체라는 뜻이죠. 이러한 문체는 하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술 방식으로 쓸 것이냐도 정해진다고 그랬죠. 미리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글의 기술 방식이란 글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상의 특성이다. 이는 서술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글도 서사, 묘사, 설명, 논정문 등으로 기술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글쓰기에서는 어느 하나만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되는 기술 방식이 있고 나머지를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수사법이란 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기교를 말합니다. 수사법에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용하게 써서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비유법이나 강조법, 변화법 같은 것은 앞으로 또 수업 시간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술사항에서 할 일 중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쉽고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독자의 수준에 맞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자의 생각이 독자에게 무리 없이 잘 전달되는 것이 좋은 글이지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거나 어려운 말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외래어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그러한 글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자는 독자의 수준에 맞는 글을 써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달되지 못하는 글은 소통에 실패한 글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 한글 문법에 알맞게 표현해야 한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영문법식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나친 과거 시제의 표현이나 복수 표현 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를 무엇을 해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엇을 두 번씩 중복해서 쓴다든지 이런 표현들 우리말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 영어식 표현법이 되는 셈이죠. 복수 표현 등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복수 표현들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복수 표현들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글 문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문장과 단락의 길이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이 잘못되기 쉽고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장이 길면은 주어, 목적어, 수식어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 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잘못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어디서 또 끊어 읽어야 할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은 되도록이면 짧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단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락이 길어지면 소주제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단락마다 하나씩의 소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단락이 길어지면은 이 소주제가 어떤 문장이 소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문장 수가 많아질 거니까. 단락이 길어진다는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소주제문인가?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단락 상호 간의 연결과 지시어 사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넷째, 글을 쓸 때는 각종 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의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경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사전을 찾아 정확한 의의를 찾아 써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의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백과사전 등을 통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틀린 정보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되도록이면 인터넷상에서도 사전 프로그램이나 백과사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 맥락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첫머리와 마무리의 기술 전략. 첫머리라는 것은 서론을 말하는 것이죠. 마무리는 결론을 말합니다. 첫머리는 경험적 일화의 소개, 자신의 경험적인 이야기죠. 를 소개한다든지, 시사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실의 언급, 최근에 잘 알려진 그런 사실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구, 혹은 잘 알려진 명제의 제시, 수사적 표현으로 시작하기.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다든지 그런 것도 수사적 표현이죠. 비유로 시작한다든지, 질문 또는 단정적 주장의 문제제기 등 어떤 의문문으로 서론을 시작한다든지 방법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본론에서 펼쳐질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본론을 요약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또 서론처럼 서론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인 경구 또는 잘 알려진 명제를 이용하기, 그 다음에 선택적 판단 및 부연하기, 문제 상황 환기시키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 맥락의 기술 두 번째, 통일성과 연결성. 한 편의 글을 쓸 때 글 전체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의 주제를 갖는 그런 통일성을 말하죠. 하나의 주제에 일관되는 그런 통일성을 말합니다. 통일성뿐만 아니라 단락 안에서 문장들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락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뒷받침 문장들이 각 단락의 소주제문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 단락에는 하나의 소주제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각 단락의 소주제와 뒷받침 문장들도 서로 또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락 수준에서 문장들을 효과적인 순서로 배치해야 하며, 문장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서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접속사나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접속사는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세 번째, 일관성과 완결성. 첫 번째, 두 번째의 조건들을 충족해서 표현한 글은 첫머리의 문제제기와 본론의 충실한 설명, 그리고 결론이 선명한 마무리의 주장으로 꾸며져서 글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이 확보된 글이죠. 그리고 묻고 답하는 첫머리와 마무리의 호응관계, 그러니까 첫머리에서 묻고 마무리에서 답하는 이런 호응관계를 통해서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글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과 글 전체의 주제적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본론 단락의 예시 등도 단락 간의 연결성을 잘 보조해 주도록 해야 한다. 자, 첫머리와 마무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머리, 글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은 공감할 사실이지만 글의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글의 첫머리는 사람의 첫인상과 같은 것이라서 첫인상이 나쁘면 이미 그 글은 글로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첫머리에 대해서는 글의 전체적 성격과 관련하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글의 첫머리는 짧고 인상적이며 매력적이 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글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글 첫머리도 달라야 하겠지만 논설문과 같이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 글 첫머리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진술이나 과제의 내용, 목적,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간결하여 인상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논설문 같은 것은 객관적인, 그죠? 자기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객관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진술, 과제의 내용, 목적,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문학적 글과 같이 자신의 정서적 세계를 표현하는 글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죠. 그래서는 솔직한 자기 고백적 진술이나 의문행위나 사실의 열거로 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 주관적인 글이니까, 그죠? 솔직한 그런 고백적 진술, 그 다음에 단정적인 문장이 아닌 의문의 문장, 뭐 그런 것들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글 첫머리가 중요하다고 하여 글의 내용과 관련이 적은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개인적인 변명이나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식적이거나 사전적 정의에만 의존해서 독창적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글의 특성에 따라서는 사전적 정의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독창적 견해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글의 마무리 역시 첫머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첫머리가 출발점이면 마무리는 말 그대로 종착점이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결말이 신통하지 않으면 그 글은 성공적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글 마무리는 우연히 마련된 게 아니라 글 첫머리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작 여하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수미일관이라는 말처럼 첫머리와 마무리가 하나의 실로 끼어질 때 제대로 쓰여진 글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다룬
다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장이 결론으로 도출되어서는 안 되며 앞서 논의한 내용의 결과이거나 요약으로 또는 전망까지 덧붙여 끝맺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머리는 서론에 해당되겠고 마무리는 결론에 해당되겠는데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거의 동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미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미일관. 그 결론에는 그러니까 결론은 서론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본론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것이 하나 더 붙여지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방식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의 의도와 방식에 따라서 서로 의도에 따라서 어떤 기술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작자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기술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을 쓰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작자는 인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방식을 결정하게 될 작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자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지, 무엇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알려주고자 할 경우, 그 다음에 4번째,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확신시키고 싶을 경우, 이러한 의도들, 4가지 의도가 되는 것이죠. 첫째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어. 두 번째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보이고, 무엇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싶을 때. 4번째는 무엇에 대해서만 설명하거나 알리고 싶을 때. 4번째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설득한 내용을 확실시켜 주고 싶을 때.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의도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글로 드러내는 진술의 방식 또한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서사, 묘사, 설명, 논증이라는 기술 방식이 있죠. 서사, 묘사, 설명, 논증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기술 방식들은 글을 쓰는 의도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술 방식들을 말하는 것일 뿐, 실제 글에서는 이것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방식만으로 글 쓰기는 쉽지 않으며 또 그것이 늘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로 다른 방식들을 적절히 섞어 씀으로써 오히려 글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글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서로 뒤섞여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기술 방식들을 섞어 쓰라고 했다고 이들을 같은 비중으로 섞어 써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 전체를 지배하는 주된 방식은 글 쓰는 의도에 맞게 단 하나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식들은 그것을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용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글 전체가 통일성을 지니고 주제도 선명해 보이려면 기술 방식도 하나로 중심 기술 방식이 정해지고 나머지 방식은 그 중심 기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쓰라는 것이죠. 그래야 글 전체,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전체에 맞는 그 기술 방식, 그것이 그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 방식에 따라서,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기술 방식이 핵심 기술 방법이 정해지고, 그래야만 그 글 전체가 통일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주제도 선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기술 방식들은 그것을 보조하거나 보완하기 필요할 때만 함께 섞어서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렇게 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많은 방식을 섞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 기술 방식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수업에 같이 활용하고 있는 밴드에 와서 질답 채팅 시간에 질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채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글에서 질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놓거나 문자로 질문을 하면은 적절한 시간 내에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